악몽. 나미, 케이코, 쿠미의 비명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지고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2018년 여름의 끝자락, 무더운 밤. 18살의 나미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 추억을 쌓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나미는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친구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들의 목적지는 이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1990년 폐쇄된 폐병원이다. 그 폐병원에는 죽은 환자의 영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미의 친구는 호기심 많은 케이코와 쾌활한 성격의 쿠미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밤에 병원에 갈 준비를 위해 손전등과 방법용 경보기 그리고 부적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밤이 되자 나미 일행은 폐병원 근처 역에 모여 목적지로 향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달라붙는다. 가는 길에 그녀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긴장을 풀었지만 점점 대화가 단절되기 일쑤였다. 나미는 밤길을 걷는 발소리가 자신의 심장박동과 겹쳐 두려움에 떨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강단 있게 간 시합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의 주변의 어둠을 바라보며 그 섬뜩함에 소름이 돋았다. 마침내 그녀들은 폐병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건물에 둘러싸여 황폐한 숲에 떠있는 듯 서 있었다. 병원 주변에는 어둠에 취한 나무들이 서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섬뜩한 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병원의 모습은 한때 활기가 넘쳤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해 있었다. 나미는 병원 문을 들어서자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케이코와 쿠미도 미소가 사라지고 입을 다물고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걷는 복도는 가끔씩 세월의 흔적으로 벽에서 벗겨진 페인트와 습기로 하얗게 부풀어 오른 천장이 병원의 과거를 말해주는 듯했다. 폐병원 안은 축축한 공기가 흐르고 희미한 달빛이 비친다. 나미 일행의 손전등이 폐병원의 어둠을 비출 때마다 벽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그림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마다 그녀들의 공포는 커져만 간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리고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손전등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한다. 쿠미가 용기를 내어 기분 탓일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안심시키려고 중얼거린다. 나미와 케이코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공포는 점점 더 깊어만 간다. 나미 일행이 폐병원의 지하로 들어가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곳은 영안실이다. 세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천천히 문을 열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다. 절대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할 병원 지하에서 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바람 소리인지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 나미는 겁을 먹으면서도 케이코와 쿠미를 격려하기 위해 괜찮아, 분명 바람 소리일 거야 라고 말했다. 라고 말을 건넸다. 그녀들은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한 채 병원 안을 계속 수색한다. 그러던 중 쿠미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가까운 화장실을 찾았다. 하지만 쿠미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나미와 케이코는 불안해하며 목소리를 높여도 대답이 없다. 마침내 케이코가 용기를 내어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에 쿠미의 모습은 없었다. 화장실 안은 무자비하게 난장판이 된 듯 어지럽혀져 있었고 발밑에는 쿠미의 부적만 떨어져 있었다. 나미는 절망에 휩싸여 눈물을 흘린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돌아가자. 나미는 떨면서 케이코의 팔을 잡고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케이코도 떨리는 목소리로 안 돼요. 쿠미를 찾아야 해. 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사라진 쿠미를 찾기 위해 다시 병원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쿠미는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케이코가 말했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밝은 목소리로 케이코에게 물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나미는 손이 불편함을 느꼈다. 연결돼 있어야 할 나미의 오른손에는 잘려나간 왼손이 단단히 잡혀 있었다. 당황한 나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던졌다. 그 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그냥 돌아갈까도 고민했다.
하지만 반드시 두 사람이 아직 병원에 있을 거라 믿고 혼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녀의 발밑에는 병원의 역사가 새겨진 듯한 낡은 진료실과 병실이 있었고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병원 안에 울려 퍼졌다. 나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움켜쥐고 어둠 속을 헤쳐나간다. 그녀의 두려움은 친구를 잃은 슬픔과 뒤섞여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나미는 수술실 깊숙한 곳으로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지며 몸에 달라붙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시선이 느껴진다. 수술대에는 검은 얼룩이 남아있고 낡은 의료기구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친구를 찾겠다는 결심을 잊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미는 당황해 손전등을 발밑으로 향한다. 나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본 적 없는 무시무시한 얼굴의 무언가가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눈은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미의 다리를 세게 잡고 그녀를 끌어당기려 했다. 나미는 힘을 다해 다리를 잡아당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힘은 너무 강했다. 하지만 그것의 힘은 너무 강해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린다. 미안해. 그때 나미의 의식이 멀어져 간다.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든다. 다음 날 아침, 나미는 폐병원 입구 근처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공포로 인해 기억이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끌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선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수술실 앞 복도는 어젯밤과 똑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미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케이코와 쿠미가 있었다. 그들은 나미를 발견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나눈다. 안심하고 셋이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니 어젯밤 수술실에 있던 그것이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세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미는 폐병원 입구 근처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공포로 인해 기억이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끌려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선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 수술실 앞 복도는 어젯밤과 똑같은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미, 케이코, 쿠미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진다. 이곳은 정신병원, 세 사람은 평생 깨어나지 못하는 평생을 보내게 되어 있었다. 매일매일 영원히 같은 시간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이 혼미해져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한다.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양손과 양발은 벨트로 고정되어 있다. 그녀들의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인 채 끝을 맞이하게 된다. 끔찍한 경험은 그녀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겼고 그 기억과 경험은 그녀들이 사는 한 사라지지 않았다. 이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혼자 숨바꼭질은 일본에서는 매우 위험한 강령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재현할 수 있지만 절대로 흉내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혼자 숨바꼭질. 시간은 자정 1시 30세의 나오키는 집에서 인터넷 서핑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어두컴컴하고 컴퓨터 화면이 유일한 광원이다. 작은 아파트의 한 방에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무거운 공기가 뒤엉킨다. 나오키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평범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일상은 모든 것이 똑같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키는 인터넷에서 도시전설과 괴담에 관한 웹사이트를 발견한다. 그는 그중 하나인 혼자 숨바꼭질이라는 괴담에 흥미를 느꼈다. 이 강령술은 일본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한 놀이다.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스릴과 자극을 찾아 나오키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 절차를 꼼꼼히 조사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희미한 빛을 내며 방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빛이 방을 비추면 나오키의 방에 있는 낡은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 인형은 그의 할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언제부턴가 방 한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나오키의 심장이 뛰고 그의 심장 박동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나오키는 아직 몰랐다. 이 날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악몽 같은 공포로 가득 차게 될 줄은 아직 몰랐다. 그는 시계를 본다. 시작 시간인 자정 3시를 기다리며 나오키는 나홀로 숨바꼭질의 절차를 밟아 나간다. 1단계. 먼저 인형을 준비하고 인형 안의 솜을 모두 제거한다. 2단계. 비워진 인형에 밥을 넣는다. 3단계. 자신의 손톱을 잘라 인형에 넣고 빨간 실로 꿰매어준다. 이때 머리카락이나 피를 넣으면 더 강력한 감명술이 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아진다. 쌀은 내장을, 붉은 실은 혈관을 의미한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인형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손에 땀을 흘리며 손톱을 자르고 손톱 조각을 인형에 넣었다. 손이 떨려 손가락 끝이 조금 잘렸다. 그 한 방울의 피가 인형 안에 쌀에 떨어졌다. 4단계. 미리 숨을 곳을 정하고 거기에 소금물 한 컵을 놓아둔다. 혼자 숨바꼭질은 인형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놀이이다. 5단계. 인형의 이름을 붙인다. 나오키는 이름을 생각하다가 미호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 이름이 그와 숨바꼭질 상대가 될 것이다. 그는 미호라고 속삭이듯 부른다. 그 목소리는 무거운 방에 사라지듯 울려 퍼졌다. 6단계. 욕실 양동이에 물을 채워둔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다. 자정 3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절차를 완료해둔다. 그리고 시간은 자정 3시가 되었다. 나오키는 게임을 시작한다. 7단계. 인형에게 첫 번째 귀신은 나야라고 3번 말하고 욕실의 양동이에 담근다. 인형은 온몸이 물에 잠기고 그 모습을 보고 불안과 흥분을 느낀다. 8단계. 집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TV만 켜둔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10초를 세어본다. 자정 3시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은 없고 무기질적인 모래폭풍만 화면에 비춰진다. 9단계. 칼 든 칼을 들고 욕실로 이동한다. 이때 인형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다. 이름을 말하고 발견한 것을 말하면서 인형을 칼로 찔러서 귀신 역할이 바뀌는 것을 알려준다. 그는 목욕탕으로 이동했다.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인형을 보고 안도했다. 그리고 미호 찾았어라고 말하면서 나오키는 인형을 칼로 찔렀다. 양동이 안에 찔린 인형에서 약간의 공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새어나왔다. 이어 다음은 미호가 귀신이야라고 인형에게 3번 말하고 소금물이 있는 곳으로 숨었다. 그는 자신의 방 옷장에 숨었다. TV 화면이 푸른 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춘다. 나오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진다. 계절은 여름, 일본의 여름은 비록 밤이라 해도 덥고 습도가 매우 높다. 옷장 안의 밀실 공간은 비정상적인 열기가 느껴진다. 나오키는 땀이 뺨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최소 1시간 이상 숨어 있으면 강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혼자 숨바꼭질은 2시간 이내에 올바른 절차로 종료해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오키는 자신의 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답답한 공기에 게임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때 욕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당장 숨바꼭질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아직 시작한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끝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위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던 나오키는 발소리를 알아차렸다. 옷장 문틈으로 밖을 보니 무언가가 복도를 걷고 있다. 천천히 검은 그림자가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그의 방으로 들어와 방 구석에 머물렀다. 나오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다.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야 할 방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되지만 나오키는 반사적으로 문틈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다.
두려움에 휩싸여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견될 수는 없었다. 굳게 눈을 감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끝없이 느껴지는 긴 정적을 거쳐 나오키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은 4시 30분. 최소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나오키는 소금물을 입에 넣었다. 이 나홀로 숨바꼭질에서는 소금물을 입에 물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나를 볼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숨바꼭질을 끝내기 위해서는 입에 넣은 소금물을 목욕탕 인형에 뿌려서 인형의 패배를 선언해야 한다. 소금물을 입에 머금은 채로 옷장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똑바로 서서 옷장을 응시하는 낯선 남성이 있었다.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다.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나오키는 몸을 움츠려들며 자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빛의 시간을 잊고 경직된 나오키. 문득 2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린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금물을 참으며 목욕탕으로 향했다. 목욕탕으로 돌아갔을 때 인형은 그곳에 없었다. 나오키는 자신의 목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집안 곳곳을 찾기 시작했다.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인다. 나오키는 미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린다. 마침내 나오키는 거실에서 인형을 발견한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다. 그 모습에 나오키는 숨을 죽인다. 그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단계를 잘못했다. 시간은 5시 7분, 2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시계를 보는 순간 그의 등골이 오싹한 공포에 휩싸였다. 공기가 싸늘하게 차가워져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미호를 다시 목욕탕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공포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절차가 기억나지 않는다. 나오키는 필사적으로 생각하지만 조급함이 그를 몰아붙인다. 그는 미호를 다시 목욕탕 양동이에 넣고 입에 소금물을 뿌린다.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3번이나 미호에게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집 안에는 계속 섬뜩한 기운이 감돈다.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그날부터 그의 집에는 항상 검은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오키의 운명은 암울하고 불의의 사고로 끝을 맞이한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혼자 숨바꼭질을 하고 나서부터 밤에 잠을 전혀 못 잤다. 눈을 감으면 계속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디 있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잠이 부족했던 나오키는 편의점 퇴근길에 누군가에게 끌려가듯 휘청거리며 차도로 뛰쳐나왔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방에 있던 낯선 남자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나오키는 마지막 순간 귀에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찾았다. 같이 놀아줄래요? 여러분은 일본 어린이들에게 유명한 괴담 화장실의 하나코 씨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일본 각 지방의 초등학교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소녀의 영혼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은 제 친척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어느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시간은 오후 5시, 놀이 교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닫힌 교문 밖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장난꾸러기 소년 타케시, 항상 침착하고 차분한 켄타, 넉넉한 아키코, 그리고 소심한 유리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었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가족들에게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모여 있었다. 그들은 왜 모인 것일까? 최근 이 폐교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하나코 씨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이들의 시선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학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밝은 시간대이지만 폐교는 매우 으스스한 느낌이었다. 정문은 낡은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뒤틀린 모양이 혐언할 수 없는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 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낡은 복도는 나무로 되어 있고 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복도는 곳곳에 나무가 썩어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이들이 폐교 내부로 들어서자 먼지투성이의 공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한때 많은 아이들이 붐볐을 교실을 바라보았다.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교과서와 연필, 칠판 지우개가 흩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말없이 학교 건물을 둘러본다. 어느덧 그들은 학교 3층에 도착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 학교에 전해지는 화장실의 하나코 씨에 대한 소문은 사실일까?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자 화장실 문 앞에 멈춰섰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닫혀 있어야 할 화장실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고 한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화장실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가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 광경에 그들의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용기를 내어 화장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여자 화장실 안에는 희미하고 깨진 거울과 손 씻는 곳이 있었다. 개인실은 벽에 5개가 줄지어 있다. 그 안쪽에서 세 번째 칸이 소문난 개인실이다. 하나코 씨를 만나는 방법. 학교 3층 여자 화장실 안쪽에서 세 번째 개인실 문을 3번 두드려서 부른다고 한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안쪽에서 세 번째 칸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아이들의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타케시가 용기를 내어 개인실 문을 3번 두드리며 하나코 씨, 계세요? 라고 물었다. 라고 문에 묻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어 켄타가 시도해보지만 역시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이어 켄타가 시도해보지만 역시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어차피 소문일 거라고 포기한 채 마지막으로 유리가 시도해보기로 한다. 유리가 다시 노크를 시도한다. 그녀의 작은 손이 문에 닿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본다. 그때 아키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코 씨, 계세요? 응?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나타난 것은 검은 머리, 흰 블라우스, 빨간 치마를 입은 소녀의 모습이었다. 피부가 창백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고 한다. 아이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창백해졌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하나코 씨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도망칠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같이 놀아줄래요? 하나코 씨는 아이들 앞에 멈춰서서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 말에 아이들의 두려움은 더욱 깊어진다. 그들은 이 폐교에서 놀던 것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이들은 도망쳤다. 그들은 폐교의 어두운 복도를 필사적으로 뛰어다닌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쳐도, 각자 다른 길로 도망쳐도, 어디에 숨어도 하나코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타케시는 학교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왜인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결국 타케시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숨이 턱턱 막힌다. 그는 멈춰서게 된다.
같이 놀아줄래요? 그 순간 하나코 씨가 눈앞에 나타나 타케시를 붙잡아 버린다. 아키코는 타케시의 비명소리를 알아차리고 학교 건물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하나코 씨에게 끌려가는 타케시가 있었다. 같이 놀자. 귀에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거기에는 하나코 씨가 있었다. 아키코의 비명소리가 교내에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계속 도망친다. 이어 유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코 씨가 나타난다. 같이 놀아줄래요? 유리는 또다시 저승으로 끌려간다. 켄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도망친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코 씨는 가차없이 쫓아온다. 켄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창고에서 금속 방망이를 꺼낸다. 같이 놀아줄래요? 켄타의 귀에 목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는 동시에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다. 방망이가 하나코 씨의 머리에 부딪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같이 놀아줄래요? 방금 방망이로 그녀를 때렸을 텐데 왜인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고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같이 놀아줄래요? 그만해. 타케시는 소리를 지르며 방망이를 미친 듯이 휘두른다. 켄타는 이미 쓰러져 있는 하나코를 향해 방망이로 계속 때렸다. 문득 켄타가 정신을 차렸다. 발미대는 타케시, 아키코, 유리가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같이 놀아줄래요? 이 이야기는 2004년 1월 일본의 이채널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로 올라온 체험담이다. 하스미라는 이름의 여성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을 상세히 올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으니 재미있게 감상해보세요. 키사라기 역.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 1월, 일본 시즈오카현 시나마마츠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하스미라는 23세 여성이 일하고 있었다. 시간은 22시 55분. 야근에 지쳐서 퇴근하기 위해 막 퇴근한 시간이었다. 겨울밤은 매우 추웠고 그녀의 지친 몸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평소 이용하는 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시나마마스역 승강장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 막차는 23시 10분에 도착한다. 곧 올 것 같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지워버렸다. 그때 기차 도착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다른 승객은 5명이 있었지만 모두 잠든 것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깥 풍경이 흐릿하게 흐른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씩 꺼지고 어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차내 방송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기차가 한참을 달리고 나서야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함을 느꼈다. 보통은 5분 정도면 목적지 역에 도착하는데 기차는 전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벌써 20분 정도 계속 달리고 있다. 의아함을 느낀 하스미는 열차 맨 앞으로 이동해 역무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역무원실 문은 열리지 않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에도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다. 원래 터널 안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차는 터널 안으로 들어왔다. 이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라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기차는 어느 역에 멈춰섰다. 하스미는 고개를 들어 역 이름을 확인했다. 역의 이름은 키사라 기역이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역 이름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차 안의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기차는 무인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용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다. 시간은 24시 25분. 이미 기차에 올라탄 지 1시간 이상이 지났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에서 키사라 기역을 검색했지만 그 역은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판에 키사라 기역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역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집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산과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공중전화도 택시 승강장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가는 기차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표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깨달았고 공포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 앞에는 유일한 길인 선로가 이어져 있었다. 그 선로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밤중. 시간은 1시 10분. 하스미는 선로를 걸어서 전철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정을 설명하니 경찰에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하스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장난으로 오해받아 응하지 않았다. 문득 귀를 기울이면 멀리서 북소리와 종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울면서 어딘가의 역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계속 걸었다. 어느새 몇 시간째 계속 걷고 있었다. 아까 들었던 북소리와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의 뒤에서 선로 위를 걸으면 위험해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무원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 한쪽 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사라져버렸다. 하스미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눈앞에는 터널이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터널 입구에 이사누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여기까지 있었던 일을 올린 인터넷 게시판에 문의를 해봤다. 아무도 모르는 터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터널 입구에 서서 하스미는 심호흡을 했다. 어둠이 그녀를 감싸는 가운데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 터널은 온통 검고 차가운 벽으로 뒤덮여 있었다. 발밑을 비추며 나아가는 하스미의 발자국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선로는 터널의 중심을 지나 그 너머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을 의지해 계속 걸었다. 15분 정도 걸었을 때 터널 출구가 보이자 하스미는 안도했다. 터널 출구에는 한 남성이 서 있는 것 같았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마른 체격에 얼굴이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하스미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괜찮아. 라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하스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남자는 그녀를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역 근처에는 숙박시설도 있는 것 같았다. 하스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남자의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하스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차는 역으로 향하는 대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스미는 남자에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히나역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스미는 분명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는 역명이긴 하지만 히나역은 시나마마츠 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히나역에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을 하스미는 알고 있었다. 그 후 남자는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이후 3시 44분에 휴대폰 충전이 끊겨서 이것이 마지막 글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하스미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이 끊겼다. 그녀가 내린 키사라 기역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체험담은 일본 전역에서 화제가 되어 지금도 도시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1990년 일본 나가노현에 미키라는 한 살배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좋아했고 가장 좋아하는 인형에 메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리는 예쁜 치마를 입은 인형이었다. 4살 생일에 엄마가 사준 소중한 인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의 일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메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메리를 가지고 이사를 가야 했다. 니키는 이사를 위해 짐을 골판지에 담아두었다. 교과서, 그림책, 가방, 베개 등 꼼꼼하게 짐을 챙기던 그녀. 그녀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릴 예정이었다. 그때 메리는 쓰레기통에 섞여 버려졌다. 이사가 끝난 날, 그녀는 메리가 없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메리는 어디 있지? 너무도 우울해하는 그녀를 불쌍히 여긴 어머니는 대신 인형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다. 이사를 한 지 몇 년이 지나고 그녀는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인형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메리라는 인형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부모님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다음 날도 전화가 걸려왔다. 또다시 그녀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오늘은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메리입니다. 지금 쓰레기장에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메리는 그녀가 잃어버린 인형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메리 씨를 떠올렸다. 쓰레기장에 있다니. 그녀는 불안했다. 그러자 곧이어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나는 메리야. 지금 다나카역에 있어요. 다시 전화가 끊어졌다. 타나카역은 그녀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역이다. 소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울렸다.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소녀는 또다시 어머니의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빨리 돌아와요. 나는 메리야. 지금 다나카 공원 앞에 있어요. 타나카 공원은 소녀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소녀는 장난전화 상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무서워요, 마침표.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들려오는 목소리 마침표. 나는 메리야. 지금 당신 집 앞에 있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너무 놀란 소녀는 전화기를 뽑고 현관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이미 날이 어두워진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오싹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고 전화기가 있는 거실에서 멀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콘센트를 뽑았어야 할 전화가 울려 퍼졌다. 이미 혼란스러웠던 그녀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당신 도대체 뭐야? 그만해. 그러자 마침표. 나는 메리야. 지금 내 뒤에 있어.